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고배당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잠깐 지난번에 했던 것을 좀 정리해 보면요, 고배당주도 다양한 주식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해서 소외되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반드시 우량한 기업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고배당 기업들은 이익을 재투자하는 것보다는 배당 지급이 주주가치 창출에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다음 해에 사정에 따라서 배당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별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배당 ETF를 삼으로써 보완할 수 있죠. 유명한 투자가 켄 피셔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이라는 이 책에서 오로지 고배당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켄 피셔는 그래서 자가 배당 전략을 내세우죠. 다시 말하면 성장주에도 투자해서 최적 자산 배분을 유지하여 나중에 일부 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과 배당으로 나오는 수익을 합쳐서 현금 흐름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배당주 중심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 이 배당주를 팔지 않고 배당으로만 현금 흐름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죠. 그에 비해서 켄 피셔는 성장주에도 투자해서 나중에 이익 난 주식 일부를 팔아서 현금 흐름을 만들자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있죠. 여기 두 ETF를 비교했는데요. V5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입니다. 유명한 SPY, SPY보다 운용 수수료가 저렴해서 많은 사람들이 V5를 S&P 500의 대표적인 ETF로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유명한 배당주 슈드, 이렇게 해서 빨간색 그래프와 초록색 그래프로 비교해 놨습니다. 시기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상승장이었죠. 이 상승장 때 연초 대비 V5는 16.5% 상승했고요. 대표적인 배당주는 상승이 아니라 마이너스 1.6%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인 지수 S&P 500과 슈드를 비교했을 때 상승장에서는 S&P 500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기간에 슈드는 6.2%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S&P 500을 추종하는 V5 ETF는 20%나 하락했죠.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고배당주인 슈드가 훨씬 더 투자자들의 수익을 방어해 주죠. 전체적으로 2013년부터 23년 8월까지 약 11년간 두 ETF를 비교해 보면요, 슈드는 162% 상승한 데 비해서 V5 S&P 500은 214%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비교는 배당 재투자를 하지 않은 수치고요. 다음에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슈드의 상승률이 291.43%까지 오릅니다. S&P 500은 308.24%입니다. 그래서 지난 11년간 S&P 500과 고배당주 슈드의 차이가 별로 크게 없죠.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배당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체크해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안으로 S&P 500 지수 V5 ETF에 투자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들을 이제부터 조목조목 제시해 보겠습니다. 2002년 V5를 구입했다면 약 20년 뒤인 21년 기준 배당금은 424% 증가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배당금이 더 많이 증가한 개별 배당주가 많지만 주가 상승률은 V5, 그러니까 S&P 50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즉 고배당주 중에서 V5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지급한 회사는 꽤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회사의 주식 중에서 주가 상승률이 V5만큼 높은 것은 거의 없다는 거죠. V5는 미국 대표지수 S&P 500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들, 그러니까 광범위하고 다각화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유행을 타지 않고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VOO 배당금은 현재 1.37%입니다. 그래서 고배당 ETF의 배당금보다는 낮지만 VOO의 주가 상승률은 고배당주보다 훨씬 높아서 총 수익률 면에서 일반적인 고배당주보다 더 나은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슈드는 워낙 우수해서 슈드와 VOO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주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익 성장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고배당주는 이익 성장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낮은 이익 성장률은 낮은 주가 상승률로 연결됩니다. 낮은 주가 수익률, 프라이스, 가격을 어닝, 수익으로 나눈 값인데요. 고배당주는 보통 낮은 주가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 성장이 느리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높은 배당금 외에는 투자자를 유인할 것이 없는 수익이 느리게 성장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 배당 지급 비율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비율은 회사 수익 가운데 얼마를 배당금에 지불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 값이 높으면 수입 중에 많은 부분을 배당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그 회사는 미래에 투자할 현금이 많지 않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미래 성장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의 배당 성향 비율이 높으면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수익이 감소할 때 운용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해야 되죠. 그 경우에는 결국 배당금 동결이나 감소가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표준이 되는 이 S&P 500 VOO보다 훨씬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 ETF는 배당금을 동결하거나 감소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의미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배당률을 가진 주식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배당주에는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그것을 산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VOO는 높은 수익 성장률과 낮은 배당률로 침체장에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았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가격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수입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ETF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S&P 500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22년 8월 11일 부의한 책방 이엽서 한 장은 현대금융 역사의 궤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라는 영상에서 내용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로빈 위글스워스가 쓴 투자의 구원자들이라는 책 내용에서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루이 바슐리에의 박사학위 논문 투기 이론에서, 이것은 19세기 초에 쓴 것인데요. 금융증권,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과학자들이 확률적이라고 부르는 무작위적인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루이 바슐리에의 박사학위 논문은 주식의 랜덤 워크 이론에 관한 연구로 주식이 무작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사후 패시브 투자의 학문적 대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왜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의 성과가 그렇게 안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주식의 변화가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엘프리드 콜스 3세는 주식시장 전체를 측정하고, 그리고 주식이 과연 예측 가능한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으로 시장 예측가들 중에서 주식시장 전체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 성과도 운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아주 쇼킹한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엘프리드 콜스 3세는 콜스 경제연구위원회를 설립했고, 그 위원회는 주식시장 전체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71년 이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물인 종합지수 연구를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전체 지수에 관한 연구의 두 번째 초석이 놓여진 것입니다. 1948년 메릴 린치 증권사의 마케팅 책임자인 루이스 엥겔은 자신이 졸업한 시카고 대학에 장기적으로 주식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50,000를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로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에 투자하는 펀드의 발명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스 엥겔의 연구자금에 힘입어서 1926년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든 주식에 투자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1960년까지
연간 9%의 수익이 얻어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후일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195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이 10% 이상 된다는 사실도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 결과는 역사적으로 채권이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많은 투자가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의 가치와 중요성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투자가 워렌 버핏은 가장 좋은 투자는 투자를 해놓은 다음에 자신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주위 사람들도 찾아와서 크게 걱정해 줄 필요가 없는 투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 대비 초과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자신은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이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즉 웬만하면 S&P 500 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워렌 버핏은 S&P 500 인덱스 펀드 투자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다수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주식 투자 시장에서 보통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장기적으로 최소 10년 이상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상위 10%내 펀드 매니저들에 속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 동안 주식시장은 21배 상승했습니다. 연 8%씩 복리로 그 가치가 올랐습니다. 그런 와중에 개미 투자가들은 단기 투자로 또는 잘못된 종목 선정으로 대부분 손해를 입었습니다. 주식은 전체 보유 기간 중에 약 5%의 짧은 기간 동안에 수익의 80% 이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가격이 급등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언제 그 5%의 순간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조금 올랐을 때 또는 내렸을 때 주식을 급하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5%의 기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존 보글 뱅가드 그룹 창업자로 유명하죠. 그는 최초의 인덱스 펀드 1976년에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낸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책으로 일반 투자가들에게 인덱스 펀드를 권했죠. 과거 25년 동안 S&P 500 인덱스 펀드는 일반 주식형 펀드의 수익을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운영을 시작한 총 355개의 펀드 가운데 인덱스 펀드보다 2% 이상 더 좋은 실적을 낸 펀드는 단 2개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하나는 20년 전에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만큼 이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이런 사실만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존 보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6년에 최초의 인덱스 펀드를 개발해서 상품화했습니다. 핵심 대형주 중심의 액티브 펀드 가운데 97%가 S&P 500 인덱스 펀드보다 성과가 미흡합니다. S&P 500 인덱스 펀드는 기계적으로 500개의 주식을 시가총액 비율로 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펀드라고 합니다. 반대로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 주식들을 담아서 펀드로 구성한 것을 액티브 펀드라고 합니다. 기계적으로 S&P 500 인덱스에 투자하는 패시브 펀드가 훨씬 더 우수하다는 거죠. 이분이 좀 전에 말했던 존 보글입니다. 폭넓게 다각화된 인덱스 펀드를 통해서 전체 미국 기업들을 소유하는 방법은 매우 논리적이고 생산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그것은 단순성의 원칙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지수 포트폴리오에는 평균 분산 최적이라고 하는 금융경제학의 수학적 이론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이라든가 다우존스 같은 지수에는 이러한 평균 분산 최적이라고 하는 수학적 이론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 이 인덱스 펀드가 훨씬 더 우수하다는 거죠. 단순성, 즉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저비용의 다각화된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그것을 계속 보유하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가치 투자의 선구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현명한 투자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대다수 투자자들은 투자를 업으로 삼을 만큼의 시간도 없고 결단력도 부족하며 정신무장도 덜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래서 투자자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 얻을 수 있는 적당히 괜찮은 정도의 수익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더 올려보려고 하는 욕심에 경로를 이탈하고 싶은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어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투자 수익은 주식 매매가 아닌 주식 보유에서 얻어야 한다면서, 주식을 사서 계속 보유하면 이자와 배당금 그리고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진심 어린 당부를 내놨습니다. 여기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 S&P 500과 고배당주 슈드의 성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3년 3월 기준으로 과거 1년, 3년, 5년, 10년까지의 기간을 살펴볼 텐데요. 이 위는 배당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슈드가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배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S&P 500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10년 차를 보면 배당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슈드의 수익률은 190%입니다. 그에 비해서 S&P 500은 234%죠. 아래는 배당을 포함했을 경우입니다. 슈드는 10년 차에 291%가 됩니다. 앞선 190%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수익률이 증가했죠. 그러나 S&P 500은 슈드를 좀 더 넘어선 308%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배당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고배당주보다 S&P 500의 수익률이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아주 길게 보면 두 ETF의 수익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중요한 것은 매수 후 장기 보유하고 수익 및 배당 증가를 기대하면서 매매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거래 비용을 낮게 유지하는 것, 즉 거래 비용이 낮은 ETF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다각화된 주식을 보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비춰볼 때 100개의 주식으로 구성된 슈드보다는 500개의 주식으로 구성된 S&P 500 ETF가 더 유리하겠죠.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배당 재투자를 포함한 슈드와 VO S&P 500 ETF의 차이입니다. 크게는 같이 가고 있고요. 대부분 VO가 앞섰는데 부분적으로는 슈드가 VO를 능가하기도 하죠. 여기가 그렇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주가는 이익 성장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고요. 결국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이익도 적고 느리게 성장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리고 배당 성향이 높은 회사는 이익을 배당금으로 다 나눠줬기 때문에 보유한 투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악화됐을 때는 배당을 주지 않거나 배당을 줄일 위험이 늘 상존합니다. 그래서 고배당주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단언하기 힘듭니다. 여기에 비해서 모든 주식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S&P 500 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거죠. 여기에는 평균 분산 최적이라고 하는 금융경제학의 수학적 이론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저비용의 단순한 포트폴리오, 여기에 투자하고 계속 보유하는 것이 어쩌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도 절대적으로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이점이 있죠. 그래서 S&P 500 지수 VO의 절반 투자하고 고배당주 여기에도 절반을 투자하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포트폴리오 2로 제시했던 고배당주 85%, 금 10%, 비트코인 5% 이것을 기본으로 삼고요.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에서 체크했던 고배당주의 문제점들을 염두에 둘 때 고배당주 85를 반반씩 나누어서 고배당주와 S&P 500에 투자하고 금 10%, 비트코인 5% 정도에 투자하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한국에 상장된 ETF로 보면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 또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에이스 미국 S&P 500에 각각 42.5%씩 투자하고요. 그래서 절세, 과세 이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죠. 그리고 한국금거래소 KRX에서 그람 단위로 금을 사고요. 비트코인 이렇게 조금씩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간단하게 주식 90%로 고배당주 그리고 S&P 500을 각각 45%씩 담고 금 5%, 비트코인 5%로 비율을 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고배당 S&P 또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에이스 미국 S&P 500 각각 45%, 그리고 한국 금거래소 KRX에서 금 그람 단위로 5%, 비트코인 5%, 90대 5대 5로 투자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되겠습니다. 원 그래프로 보면 S&P 500 42.5%, 고배당주 42.5%, 그래서 85%, 금 10%, 비트코인 5%, 그래서 총 100%로 포트폴리오를 짤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계산안으로 S&P 500 45%, 고배당주 45%, 금 5%, 비트코인 5% 이렇게 해서 100%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고른 말씀은 잠언 2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솔로몬에게 준 말씀으로 알려진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잠언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익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죠. 오늘은 성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굽은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성실에 대한 예로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은 농사에 종사했기 때문에 성실하다는 것은 곧 자기의 토지를 열심히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죠.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먹을 것이 풍성해지지만 방탕하면 궁핍을 면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미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내용이 좀 다르죠. 여기서는 성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에게 신앙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먹을 것이 많으리라고 하셨는데 과연 내게 주어진 토지는 무엇이고 내가 성실하게 경작해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는지 묵상하는 괭우의 두런두런 시청자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